남편이 매달 돈을 보내던 여자는 5년째 의식불명으로 누워만 있던 전처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전처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무언가를 가리켰어요. 작게 접힌 쪽지였습니다. 그런데 쪽지를 펼치자마자 수진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람이랑 헤어지세요. 의식이 없다는 사람이 어떻게, 언제 쓴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순간 전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깨어 있었어요. 도대체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두 여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인생 이야기들. 지금부터 식물인간이 된 전처가 후처에게 그 사람이랑 헤어지세요 라고 적힌 쪽지를 몰래 건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 3년 차라는 시간은 묘한 지점이에요. 설렘이 익숙함으로 바뀌고 서로의 습관이 풍경처럼 자연스러워지는 때이지요. 수진에게도 그랬어요. 아침마다 남편 민혁이 내려주는 커피향, 퇴근 후 함께 보는 드라마, 주말이면 장을 보러 나가는 작은 일상들. 부족할 것 없는 삶이라고 믿었어요. 수진은 중소기업 경리로 일하고 있었어요. 숫자를 다루는 일이 적성에 맞았지요. 틀어진 장부를 맞추고 빠진 내역을 찾아내는 것. 그런 꼼꼼함 덕분에 회사에서도 인정받았어요. 10명 남짓한 작은 회사였지만 수진은 자신의 자리에 만족했어요. 민혁은 자상한 남편이었어요. 적어도 수진의 눈에는 그랬지요. 기념일을 챙기고 아플 때면 죽을 끓여주고 퇴근이 늦으면 현관까지 마중 나오는 사람. 주변에서는 복받았다고들 했어요. 수진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퇴근 후 수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월말이면 하는 습관이었지요. 이번 달 지출 내역을 하나씩 확인하던 중이었어요. 식비, 공과금, 보험료, 통신비. 익숙한 항목들이 줄줄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어요. 매달 15일 같은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35만 원. 받는 곳은 요양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수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요양병원이라니. 우리 집에 요양병원에 갈 사람이 있던가요? 여보, 이거 뭐야? 민혁이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 돌아봤어요. 수진이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지요. 매달 요양병원에 송금되는 거. 이거 뭔지 알아? 민혁이 화면을 힐끗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 어머니 요양원비야. 예전에 신청해둔 거 아직 빠지나 보네. 어머니요? 수진의 미간이 좁혀졌어요. 시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결혼하기 직전이었지요. 장례식장에서 처음 민혁의 친척들을 만났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3년 됐잖아. 요양원비가 왜 아직 나가? 민혁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찰나였지만 수지는 놓치지 않았어요. 격리로 일하면서 익힌 습관이었지요. 숫자가 맞지 않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미세한 반응. 민혁이 컵을 내려놓으며 웃었어요. 아, 내가 헷갈렸나 보다. 그거 고모 쪽 일인데 복잡해서 내가 대신 보내주는 거야. 신경 쓰지 마. 민혁이 거실로 와서 TV를 켰어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지요. 하지만 수진의 머릿속에서는 끝나지 않았어요. 고모 쪽 일이라고요? 민혁의 고모는 작년 설에 만났는데 건강해 보였어요. 요양병원에 갈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날 밤 수진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수진은 회사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송금 내역에 적힌 병원 이름을 검색했지요. 요양병원. 수도권 외곽에 있는 작은 요양병원이었어요. 홈페이지는 오래되어 보였고 연락처만 덜렁 적혀 있었지요. 수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러는 게 맞나 싶었지요. 남편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3년 동안 매달 35만 원이면 1260만 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격리의 본능이 그냥 넘어가지 못하게 했지요. 전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요양병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송금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요. 저희 집에서 매달 그쪽으로 송금이 되고 있는데 환자분 성함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가족이에요. 잠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의 심장이 빨라졌지요. 송금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민혁이요. 잠시만요. 네, 확인됐어요. 환자분 성함은 이은주 님이시네요. 이은주. 수진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시댁 친척 중에도 민혁의 지인 중에도 그런 이름은 없었지요.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저기 혹시 그 환자분이 어떤 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죄송한데요. 그건 직접 오셔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개인정보라서요. 전화를 끊은 뒤에도 수진은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이은주.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요. 민혁은 초혼이라고 했어요. 결혼 전에 분명히 물었거든요. 사귄 사람은 있었지만 결혼은 처음이라고 민혁이 직접 말했어요. 그런데 왜 모르는 여자 이름으로 매달 돈을 보내는 걸까요? 일주일을 고민했어요. 직접 가볼까 말까? 남편에게 다시 물어볼까 말까? 수지는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민혁은 여전히 다정했어요.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고 퇴근하면 웃으며 맞아주었지요. 그 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수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결국 토요일 아침 수지는 결심했어요. 나 오늘 친구 만나러 가. 저녁에 들어올게. 그래, 잘 다녀와. 민혁이 소파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수지는 평소처럼 웃으며 현관문을 나섰지요. 하지만 발걸음은 친구 집이 아니라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곳은 수도권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요양병원은 언덕 위에 있었지요. 낡은 건물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문.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접수대에서 면회를 신청했어요. 이은주 환자요 라고 말하자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302호실이에요. 복도 끝이요. 수진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복도는 길었고 형광등은 깜빡거렸지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수진은 잠시 숨을 골랐어요. 문을 열었어요. 침대 위에 한 여자가 누워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 감긴 눈, 가느다란 호흡.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지요. 생명유지장치에 연결된 관들이 그녀의 몸 곳곳에 꽂혀 있었어요. 수지는 침대 옆 의자에 천천히 앉았어요. 이 사람이 이은주인가요? 민혁이 매달 돈을 보내는 사람.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요? 병실 벽에 걸린 차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읽었지요. 이은주.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 의식불명 상태 지속. 5년 전이었어요. 민혁과 결혼하기 2년 전이지요. 수진의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5년 동안 이 사람이 여기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민혁은 왜 이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걸까요? 수진은 은주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40이 넘어 보였지요. 한때는 예뻤을 거예요. 지금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지만요. 수지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어요. 슬픔인지 두려움인지 죄책감인지 무엇인지 모를 감정이요. 누구세요? 수진이 돌아봤어요. 간호조무사 한 명이 문 앞에 서 있었지요. 아, 저는 가족이에요. 가족이시라고요? 이 환자분 보호자분이 따로 계신데. 네, 알아요. 저는.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지요. 간호조무사가 고개를 갸웃하다 말했어요. 혹시 민혁 씨 관계자분이세요? 민혁. 그 이름이 나오자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네, 저 민혁 씨 아내예요. 간호조무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했지요. 하지만 금방 표정을 추슬렀어요. 아, 그러시구나. 오랜만에 오셨네요. 민혁 씨가 요즘 바쁘신가 봐요.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물을 용기가 나지 않았지요.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민혁 씨 아내라고 했을 때 간호조무사의 표정.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지는 지하철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은주. 5년째 의식불명. 민혁이 보내는 돈. 퍼즐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맞춰지지 않았지요. 며칠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요양병원입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분 맞으시죠? 네, 맞아요. 보호자분 연락이 계속 안 돼서요. 혹시 다시 한번 방문하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간호조무사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환자분이 요즘 손가락을 움직이세요. 의식이 돌아오는 징후일 수도 있어서요.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다음 날 오후 수진은 다시 요양병원을 찾았어요. 302호실 문을 열자 은주는 여전히 누워 있었지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수진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은주의 손을 가만히 잡았지요. 차갑고 마른 손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은주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수진이 숨을 멈췄어요. 은주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 같았지요. 침대 난간 틈.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곳을 더듬었어요. 손에 뭔가가 잡혔어요. 작게 접힌 종이였어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지요. 삐뚤빠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마치 큰 힘을 들여 쓴 것처럼 흔들리는 글씨였지요. 그 사람이랑 헤어지세요. 수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의식이 없다는 사람이 쓴 글이었어요. 언제 쓴 걸까요? 어떻게 쓴 걸까요?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은주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은주의 감긴 눈 사이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어요. 수진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은주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깨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깨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병실의 주황빛이 길게 드리웠지요.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리는 가운데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한 사람은 침대에 누워서, 한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수진의 손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그 사람이랑 헤어지세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수진은 아직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지요. 평범하다고 믿었던 삶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도 천장만 보였지요. 옆에서 민혁이 평화롭게 숨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3년을 함께 잔 사람인데 처음 듣는 것 같았지요. 손에 쥐고 온 종이가 자꾸 떠올랐어요. 그 사람이랑 헤어지세요. 삐뚤빠뚤한 글씨. 의식이 없다던 사람이 쓴 글이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도요. 수지는 몸을 돌려 민혁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걸까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어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수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검색창에 이은주 교통사고라고 입력했지요. 5년 전 사고라면 기사가 있을 거예요. 격리로 일하면서 배운 게 있었어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진실이 보인다는 것을요. 기사가 떴어요. 2021년 3월 수도권 외곽도로에서 승용차 전복 사고 발생. 운전자 이은주 씨 당시 35세 중상.
수지는 기사를 천천히 읽었어요. 사고 당시 은주는 혼자 차를 몰고 있었다고 했지요.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차가 3바퀴나 굴렀대요.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외상성 뇌손상으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기사 중간에 눈에 띄는 문장이 있었어요. 피해자 이은주 씨는 사고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으며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별거. 이혼 소송. 수진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은주에게 남편이 있었어요. 이혼 소송 중이었다는 건 결혼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는 뜻이지요.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다음 기사를 찾았어요. 사고 6개월 뒤 기사였지요. 교통사고 피해자 이은주 씨 의식불명 상태에서 이혼 성립. 법원 소송 계속 중 사고 발생으로 궐석 재판 진행. 수지는 기사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은주가 사고를 당하기 전에 이미 이혼 소송이 시작되어 있었고 사고 후에도 재판은 계속 진행되었어요. 은주는 법정에 나올 수 없었지요. 의식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궐석 재판으로 이혼이 확정되었어요. 그 남편의 이름은 기사에 없었어요. 하지만 수지는 이미 알고 있었지요. 점심시간 수지는 회의실 구석에 앉아 검색을 계속했어요. 이은주 부동산이라고 검색하자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가 떴지요. 5년 전 은주 명의의 아파트가 매각되었어요. 사고가 난 지 2달 뒤였지요. 매매가는 4억 8천만 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기록에 나오지 않았어요. 수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은주의 SNS 계정을 찾았지요. 5년 전에 멈춘 계정이었어요. 마지막 게시물은 사고 일주일 전이었지요.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버텨볼게요. 새 출발. 이혼을 앞두고 쓴 글이었겠지요. 그 아래 댓글이 몇 개 달려 있었어요. 친구들의 응원 메시지였지요. 은주야 힘내. 내가 잘 될 거야. 그 나쁜 놈한테서 벗어나. 그 나쁜 놈.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은주의 친구들은 민혁을 나쁜 놈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혼 사유가 뭐였을까요? 더 찾아보니 소름 끼치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은주는 사고 전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사고 직후 카페도 폐업했어요. 은주 명의의 예금 계좌들도 사고 후 몇 달 사이에 모두 해지되었지요. 의식불명인 사람이 직접 했을 리 없었어요. 누군가 은주의 재산을 정리한 거예요. 아파트, 카페, 예금까지. 전부요. 민혁이었을까요? 수지는 지하철에서 내려야 한다는 안내 방송도 듣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지요. 이혼 소송 중에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은주가 의식을 잃은 사이 재산이 모두 사라졌어요. 민혁은 그 돈으로 새 출발을 한 거예요. 수진과의 결혼도 그 돈으로 시작했을지 몰라요. 회사에 도착해서도 수지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퇴근 후 수지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카페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지요. 혹시 몰라 자신의 금융정보를 확인해 봤어요. 신용정보조회 앱을 깔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했지요. 대출 내역 항목을 열었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수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본인 명의로 대출이 잡혀 있었어요. 5천만 원. 작년 6월에 실행된 대출이었지요. 수지는 그런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서류에 찍힌 서명도 본인 것이 아니었지요. 손이 떨렸어요. 보험 내역도 확인했어요. 생명보험이 하나 가입되어 있었지요. 보험금 1억 원. 수익자란에 적힌 이름은 이민혁이었어요. 수지는 그 보험도 가입한 적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랑 헤어지세요. 은주의 쪽지가 떠올랐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민혁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경고한 거예요. 나도 은주처럼 되는 건가요?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카페 안이 갑자기 추워진 것 같았지요. 수지는 테이블 위에 손을 짚고 겨우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그날 밤 수지는 이모 영자를 찾아갔어요. 영자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여동생이었지요. 수진에게는 유일한 혈육 같은 존재였어요.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혼자 살고 있었지요. 수진이 힘들 때마다 찾아가던 곳이었어요. 수진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영자가 반갑게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수진의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지요.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수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송금 내역, 은주의 존재, 교통사고, 이혼 소송. 그리고 사고 후 사라진 은주의 재산, 자기 명의로 된 대출과 생명보험까지요. 말하는 동안 목이 메었지요. 영자는 다 듣고 나서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수진아, 그게 확실한 거야? 네, 이모.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근데 민혁이가 그럴 애가 아닌 것 같은데. 예의 바르고 자상하고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니야? 수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마저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모,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아니,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뭔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 민혁이한테 직접 물어봤어? 물어보면 안 돼요. 지금 물어보면 안 돼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자는 조카의 손을 잡았지요. 알았어, 알았어. 일단 진정하고.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좀 더 생각해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외로웠어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었지요.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오후 3시쯤 부장이 수진을 불렀지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부장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박수진 씨, 요즘 회사 컴퓨터로 개인적인 검색 많이 하시죠? 수진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다 알아요. 점심시간마다 이상한 거 검색한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신고. 누가 신고를 한 걸까요? 수진의 머릿속에 소라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점심시간에 회의실에서 화면을 흘깃봤던 그녀요. 경위서 쓰세요. 그리고 당분간 업무 외 인터넷 사용 자제해 주시고요. 수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지요. 회의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소라와 마주쳤어요. 소라가 슬쩍 시선을 피했지요. 그 순간 수진은 확신했어요. 소라였어요. 소라는 입사 2년차 후배였지요. 처음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귀여웠어요. 하지만 점점 경쟁심을 드러내더니 수진의 업무를 시시콜콜 확인하기 시작했지요. 작은 실수라도 있으면 상사에게 보고하는 타입이었어요. 그날 저녁 수진은 경위서를 쓰며 한숨을 쉬었어요. 며칠 뒤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소라가 수진의 SNS를 뒤졌어요. 결혼 사진, 신혼여행 사진을 찾아냈지요. 거기서 민혁의 회사 로고가 찍힌 사진을 발견했어요. 소라는 그 회사에 직접 연락을 넣었지요. 안녕하세요. 이민혁 과장님 계세요? 저 박수진 씨 회사 후배인데요. 무슨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수진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겠지요. 소라는 민혁에게 말했어요. 언니가 요즘 회사에서 뭔가 이상한 거 검색해요. 교통사고 기사 같은 거요. 혹시 뭔지 아세요? 소라는 가벼운 험담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몰랐지요. 그날 밤부터 민혁이 달라졌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는데 민혁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거였지요. TV도 켜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어서 와. 응, 왔어. 오늘 일찍 왔네? 응, 좀 일찍 끝났어. 민혁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지요.
수지는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옷장 서랍 순서가 바뀌어 있었지요. 분명 속옷 서랍 위에 양말 서랍이 있었는데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요. 누가 뒤진 거예요? 수지는 모른 척 거실로 나왔어요. 민혁이 물었지요. 오늘 어디 갔다 왔어? 회사에서 바로 왔는데? 점심때는 누구 만났어? 예전에는 다정한 관심이라고 느꼈던 질문이었어요. 지금은 달랐지요. 감시처럼 느껴졌어요. 아무도 안 만났어. 구내식당에서 밥 먹었어.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이 웃고 있지 않았어요. 수지는 그걸 놓치지 않았지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민혁의 질문은 계속되었어요. 핸드폰 좀 볼까? 요즘 뭐 재밌는 영상 있어? 가방에 뭐 들었어? 무거워 보이는데 들어줄까? 사소한 질문들이었지요.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의도가 느껴졌어요. 민혁은 수진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는지, 뭘 찾았는지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 베란다에 나가 잠깐 바람을 쐬는데 민혁이 따라 나왔어요. 뭐 해? 그냥 바람 좀 쐬려고. 요즘 생각 많아 보여. 무슨 고민 있어? 민혁이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따뜻한 손이었지요. 예전 같으면 기댔을 거예요. 지금은 소름이 돋았어요. 아니, 별거 아니야.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그래. 힘들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민혁이 웃었어요. 그 웃음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수지는 이제 알 것 같았지요. 집안에서도 숨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지요. 회사에서는 더 이상 개인적인 검색을 하지 않았어요. 집에서도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했지요. 하지만 민혁의 시선이 늘 느껴졌어요. 화장실에 가도 뭐 해? 라고 물었어요. 전화가 오면 누구냐고 물었지요. 핸드폰을 들 때마다 힐끗 쳐다봤어요. 가방을 슬쩍 뒤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지요. 수지는 점점 지쳐갔어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거울 속 자신이 낯설어 보였지요. 은주는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5년 전 민혁과 함께 살았던 은주. 그녀도 이렇게 감시받으며 살았을까요? 그러다 이혼을 결심한 걸까요? 그런데 왜 사고가 난 걸까요? 그 사고는 정말 사고였을까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 사람이랑 헤어지세요. 은주의 경고가 다시 떠올랐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수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래서 목숨을 걸고 쪽지를 남긴 거예요. 수진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증거를 모아야 했지요. 민혁이 눈치채기 전에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수지는 잠든 민혁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에서 들려오는 숨소리가 무서웠지요. 이 사람과 얼마나 더 함께 있어야 할까요?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하지만 수지는 눈을 감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지요. 5년 전 은주를 덮친 그림자가 이제 수진에게도 다가오고 있었어요. 민혁의 감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수진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5분도 안 돼서 문을 두드렸지요. 뭐해? 오래 걸리네. 베란다에 나가 잠깐 바람을 쐬면 어느새 옆에 서 있었어요. 예전엔 다정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감옥의 창살처럼 느껴졌지요. 핸드폰을 들 때마다 민혁의 시선이 따라왔어요. 가방을 열면 힐끗 안을 들여다봤지요. 퇴근 시간이 10분만 늦어도 전화가 왔어요. 어디야? 왜 늦어?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날카로움이 느껴졌어요. 수지는 집에서 숨을 쉬기가 어려워졌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는데 민혁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지요. 평소와 달랐어요. TV도 꺼져 있었고 조명도 어두웠어요. 민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수진아. 응, 왔어. 오늘 일찍 왔네. 응. 좀 할 말이 있어서.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민혁의 표정이 굳어 있었지요. 웃음기가 없었어요. 수진은 현관에 선 채로 신발을 벗지 못했어요. 은주 병원에 갔었어?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귀가 멍해졌지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수진은 애써 표정을 숨겼어요. 은주가 누군데? 민혁이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 눈이 차가웠지요. 3년을 함께 산 남편의 눈이 아니었어요. 처음 보는 눈이었지요.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민혁이 웃으며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더니 물 한 잔을 따랐지요. 그리고 수진에게 다가왔어요. 요즘 많이 힘들지? 회사 일도 그렇고. 오늘은 푹 자. 민혁이 물컵을 내밀었어요. 평소라면 고마워라고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수진의 머릿속에는 은주의 쪽지가 떠올랐어요. 그 사람이랑 헤어지세요. 삐뚤빠뚤한 글씨. 의식불명 상태로 5년을 누워있는 여자가 남긴 경고요. 손이 떨렸어요. 고마워. 수진은 컵을 받았어요. 민혁이 지켜보고 있었지요. 눈을 떼지 않았어요. 수진은 물을 한 모금 마시는 척했어요. 입술만 적셨지요. 민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수진은 화장실로 갔어요. 문을 닫고 물을 뱉었지요. 변기에 나머지 물을 버리고 물을 내렸어요. 거울을 봤어요.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지요.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어요. 이 집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돼요.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자는 척했어요. 옆에서 민혁의 숨소리가 들렸지요.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어요. 수진은 눈을 떴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시계를 확인했지요. 새벽 2시. 천천히 이불을 걷었어요. 숨을 죽이며 침대에서 내려왔지요. 마룻바닥이 삐걱거릴까봐 발끝으로 걸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요. 핸드폰과 신분증, 현금 조금만 챙겼어요. 지갑에 있던 비상금 20만 원이 전부였지요. 옷을 챙길 시간은 없었어요. 현관에서 운동화를 집어들었어요. 신지 않고 손에 들었지요. 문고리를 잡았어요. 손이 젖어 있었지요. 천천히 돌렸어요. 찰칵. 작은 소리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뒤를 돌아봤지요. 민혁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복도로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는 소리가 날 것 같았지요. 비상계단으로 향했어요. 맨발로 차가운 계단을 내려갔지요. 12층에서 1층까지. 발바닥이 얼얼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건물을 빠져나와 골목에서 신발을 신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요. 수지는 큰 길로 나가 택시를 잡았어요. 어디로 가세요? 송파구요. 꽃마을 꽃집 앞으로요. 택시가 출발했어요. 수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봤어요. 손이 여전히 떨렸지요. 새벽 3시 영자의 꽃집 앞에 도착했어요. 2층 주거 공간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지요. 한참 뒤에 영자가 문을 열었어요. 잠옷 차림이었지요. 수진을 보자 깜짝 놀랐어요. 수진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무슨 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진의 얼굴을 보았으니까요. 창백한 얼굴, 떨리는 몸, 젖은 눈. 영자는 말없이 문을 활짝 열었지요.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수진이 무너졌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지요. 참고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영자는 아무 말 없이 수진을 안아주었지요. 한참을 울고 나서 수진이 입을 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지요.
은주의 쪽지, 교통사고 기사, 사라진 재산, 자기 명의의 대출, 생명보험. 그리고 오늘 밤 민혁이 건넨 물컵까지요. 영자는 다 듣고 나서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그러다 수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내가 틀렸다.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말을 안 믿은 게 아니야. 믿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 사람이 그럴 리 없다고, 내가 예민한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어. 미안하다, 수진아. 수진은 이모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드디어 누군가 믿어주었지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오전 영자가 아는 변호사를 만났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지요. 50대 중반의 여자 변호사였어요. 김정은 변호사. 이혼 전문이라고 했지요. 수진은 가져온 자료를 모두 보여줬어요. 송금 내역, 대출 서류, 보험 가입 내역, 은주의 사고 기사까지요.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씩 살펴봤어요.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지요. 이 대출 서명, 본인이 한 거 아니시죠? 네, 저 이런 서명 안 해요. 생명보험도요? 네. 가입한 적 없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서 위조, 사기 혐의가 가능해요. 하지만 형사 고소를 하려면 증거가 더 필요해요. 지금 있는 건 정황 증거뿐이에요. 수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증거. 어디서 더 찾아야 할까요? 전처분이 계신 요양병원에 다시 가보시겠어요? 그분이 뭔가 더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주. 그녀가 유일한 열쇠였지요. 그날 밤 수진은 영자의 차를 빌려 요양병원으로 갔어요. 면회 시간이 끝난 늦은 밤이었지요. 하지만 당직 간호사가 수진을 알아봤어요. 지난번에 왔던 보호자라고 생각한 거였지요. 수진은 302호실로 향했어요. 병실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기계음만 울리고 있었어요. 은주는 여전히 누워 있었지요. 창백한 얼굴, 감긴 눈. 하지만 수진은 알았어요. 이 사람이 깨어 있다는 것을요. 수진은 침대 옆에 앉았어요. 은주의 손을 잡았지요. 차갑고 마른 손이었어요. 은주 씨, 저예요. 지난번에 왔던 사람이요. 수진이 속삭였어요. 은주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지요. 도와주러 왔어요. 경찰에 신고하려고요. 근데 증거가 필요해요. 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은주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어요. 천천히 힘겹게. 침대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수진은 침대 아래를 살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더듬더듬 손을 넣어봤어요. 침대 프레임 안쪽이었지요. 손끝에 뭔가 닿았어요. 테이프로 붙어있는 물체였지요. 조심스럽게 떼어냈어요. 작은 녹음기와 낡은 스마트폰이었어요.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이걸 은주가 숨겨둔 거예요? 의식이 없다던 사람이? 5년 동안? 녹음기에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작은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지요. 정호야, 상태 유지시켜. 깨어나면 안 돼. 민혁의 목소리였어요. 수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요. 약 용량은 그대로 하고. 의사한테는 내가 따로 얘기할 테니까. 정호. 그 이름을 수진은 알았어요. 민혁의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지요. 명절에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공범이었어요. 얼마나 더 있어야 해?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호의 목소리였지요. 모르지. 재산 정리 다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가야지. 녹음이 끝났어요. 수진은 녹음기를 꽉 쥐었지요. 손이 떨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은주가 이걸 모은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몸으로. 5년 동안. 언젠가 누군가 찾아올 거라고 믿으며. 이 작은 기계 안에 진실을 담아둔 거예요. 수진은 은주를 바라봤어요. 은주의 볼 위로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감긴 눈 사이로 소리 없이 찾았어요. 수진이 속삭였어요. 당신이 모은 증거 찾았어요. 이제 끝낼 수 있어요. 수진은 녹음기를 가슴에 안았어요. 병실 창으로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지요.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병원을 나서는 수진의 발걸음은 달랐어요. 무겁고 두려웠던 발걸음이 아니었지요. 손에는 증거가 있었어요. 5년간의 진실이 담긴 녹음기. 혼자가 아니었어요. 은주가 있었고, 이모가 있었고, 변호사가 있었지요. 차에 올라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민혁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12통이었지요. 문자도 있었어요. 어디야? 왜 전화 안 받아? 수진아, 집에 와. 마지막 문자는 1시간 전이었어요. 수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두렵지 않았지요. 아니, 두려웠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은주가 5년을 버텼어요. 수진도 버틸 수 있었지요. 시동을 걸었어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지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5년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려 하고 있었지요. 이제 쫓기던 사람이 쫓는 사람이 될 차례였어요. 영자의 집으로 돌아온 것은 새벽 6시였어요. 수진은 녹음기와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지요. 영자가 커피를 내려왔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지요. 정호야, 상태 유지시켜. 깨어나면 안 돼. 민혁의 목소리가 작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영자의 얼굴이 굳었지요. 커피잔을 든 손이 떨렸어요. 이게 진짜 민혁이 목소리야? 네, 이모. 틀림없어요. 영자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지요. 내가 정말 사람을 잘못 봤구나. 수지는 이모의 손을 잡았어요. 이모도 힘들었을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건 누구에게나 충격이니까요. 이모,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가야지. 이 녹음이면 충분할 거야. 오전 10시 수지는 관할 경찰서를 찾았어요. 접수대에서 상담을 요청하자 형사과로 안내받았지요. 담당 형사는 4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요. 수진이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전철을 요양병원에 가둬두고 있어요. 의식이 돌아왔는데도 일부러 깨어나지 못하게 하고요. 형사가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어요. 부부 문제 아니에요? 이혼하시려면 가정법원에 가셔야. 아니에요. 이것 좀 들어보세요. 수진이 녹음기를 내밀었어요. 형사가 귀찮다는 듯 재생 버튼을 눌렀지요. 민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정호야, 상태 유지시켜. 깨어나면 안 돼. 형사의 표정이 변했어요. 피곤함이 사라지고 날카로움이 떠올랐지요. 녹음이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이거 언제 녹음된 거예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어요. 전처분이 5년 동안 모은 거예요. 5년이요? 형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수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지요. 송금 내역, 이혼 소송, 사고 후 사라진 재산, 자기 명의로 된 대출과 보험까지요. 형사가 메모를 하며 들었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전처분이 의식불명인 척하면서 이걸 모았다는 거예요? 네. 깨어나면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형사가 녹음기를 다시 바라봤어요. 그 안에 담긴 5년의 무게를 가늠하는 것 같았지요. 알겠습니다. 정식으로 수사 의뢰 접수할게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시작이었지요. 형사는 수진에게 당부했어요. 남편분이 눈치채면 안 됩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연락은 제가 먼저 드릴게요. 집에 돌아가야 하나요? 완전히 피하시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가끔 짐 가지러 간다는 핑계로 들르시는 게 좋겠어요.
수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 집에 다시 가야 한다는 게 두려웠지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민혁이 도망가면 안 되니까요. 그날 오후 수진은 이모 집에서 민혁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나야. 어젯밤에 갑자기 이모가 쓰러지셔서 급하게 왔어. 뭐? 이모가 괜찮으셔? 민혁의 목소리에 놀란 기색이 있었어요.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지요. 응, 지금은 좀 나아지셨어. 며칠 여기서 돌봐드리고 갈게. 그래, 알았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전화를 끊고 수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손이 떨렸지요. 평소처럼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사흘 뒤 수지는 짐을 가지러 집에 갔어요. 민혁이 회사에 간 시간을 골랐지요.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3년을 살았던 집. 하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지요. 필요한 옷 몇 벌과 서류를 챙겼어요. 서재에서 민혁의 서랍을 살짝 열어봤지요. 혹시 다른 증거가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민혁이 언제 돌아올지 몰랐으니까요. 현관을 나서려는데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요. 문이 열리고 민혁이 나타났어요. 수진아. 왔었어? 응, 옷 좀 가지러. 이모 집에서 입을 게 없어서. 민혁이 수진의 가방을 힐끗 봤어요.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지요. 의심이 서려 있었어요. 이모 많이 편찮으셔? 응, 그래도 좀 나아지셨어. 그래, 다행이다. 내가 문병 갈까? 아니, 괜찮아. 이모가 사람 만나는 거 부담스러워 하셔.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지요. 수지는 애써 웃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민혁의 시선이 느껴졌지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지요.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녹음 파일의 음성 분석, 요양병원 기록 확인, 재산 이동 내역 추적. 하나씩 진행되고 있었지요. 정호라는 사람 알고 계세요? 네, 남편 친구예요. 사업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 조사 중입니다. 요양병원 관계자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호. 명절에 웃으며 인사하던 그 사람이 공범이었어요.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았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회사에서 소라가 또 말썽을 일으킨 거예요. 수진이 경찰서에 다녀왔다는 소문을 퍼뜨렸지요.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소문이 회사를 돌았고 결국 민혁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저녁에 민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경찰서 갔다며. 무슨 일이야? 수진의 심장이 철렁했어요. 손에 땀이 났지요. 하지만 침착해야 했어요. 아, 그거. 보이스피싱 신고하러 갔었어. 요즘 이상한 전화가 계속 와서. 보이스피싱? 응, 은행이라면서 개인정보 물어보고 그러더라고. 이모도 비슷한 전화 받으셨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혁이 믿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요. 그랬구나. 조심해. 응, 고마워. 전화를 끊고 수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지요. 얼마나 더 버텨야 할까요? 2주가 지났어요.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지요. 목소리가 달랐어요. 긴장감이 느껴졌지요. 내일 아침에 체포영장 집행합니다. 남편분과 정호 씨 동시에요.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진짜요? 네. 증거가 충분히 모였어요. 내일 오전 7시에 집행됩니다. 그 시간에 집에 안 계시는 게 좋겠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끝이 보였지요. 다음 날 아침 영자의 집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7시. 지금쯤 민혁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보겠지요. 평소와 같은 아침.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형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체포 완료. 정호 씨도 연행됐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지요. 눈물이 났어요. 끝난 거예요. 정말 끝난 거예요. 영자가 다가와 수진을 안아주었어요. 잘했어, 수진아. 정말 잘했어. 수진은 이모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3년간의 결혼 생활. 믿었던 사람.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끝났지요. 민혁이 체포된 후 은주의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수진이 임시 보호자가 되어 치료 방향을 결정했지요. 담당 의사가 말했어요. 지금까지 투여된 약물을 확인했는데 의식을 억제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정상적인 치료가 시작되면 빠르게 회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지는 의사의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5년이었어요. 5년 동안 은주는 깨어나지 못하게 약을 먹었던 거예요. 분노가 치밀었지요. 일주일 뒤 은주가 눈을 또렷하게 떴어요. 수진이 병실에 있을 때였지요. 은주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진을 바라봤어요. 당신이 쪽지 본 사람이죠? 갈라진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분명한 말이었지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네, 맞아요. 덕분에 알게 됐어요. 고마워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5년이에요. 5년 동안 기다렸어요. 수진도 울었어요. 두 여자는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지요. 2주가 더 지나자 은주는 짧은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재활 치료가 시작되었지요.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몸이었지만 은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조금씩 나아졌지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소라도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회사에 퍼진 소문, 민혁에게 한 전화. 자신이 한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깨달은 거예요. 재판이 끝난 어느 날 소라가 수진을 찾아왔어요. 영자의 꽃집 앞이었지요. 소라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소라가 고개를 숙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지요. 제가 몰랐어요. 그렇게 심각한 일인 줄. 저 때문에 언니가 위험해질 뻔했잖아요. 수지는 소라를 바라봤어요. 화가 났어요. 당연히 화가 났지요. 소라 때문에 민혁이 눈치챌 뻔했어요. 자칫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지요. 소라 씨. 수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아직 괜찮다고 말할 수 없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소라가 고개를 더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네, 알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소라가 돌아갔어요. 수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지요. 용서하기엔 아직 일렀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몰랐지요. 몇 주 뒤 소라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재판 과정에서 추가 증거가 필요했는데 소라가 민혁에게 연락했던 통화 기록을 자진 제출한 거예요. 그 기록이 민혁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지요. 작은 도움이었지만 의미 있는 행동이었어요. 수지는 소라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고마워요.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두 글자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지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작이었지요. 어느 날 오후 수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이혼 서류가 거의 정리되었지요. 수진 명의로 된 대출과 보험은 모두 무효 처리될 예정이었어요. 민혁이 위조한 서류였으니까요. 거리를 걷는데 햇살이 따뜻했어요. 봄이 오고 있었지요.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지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형사였지요. 수진 씨, 재판 날짜 잡혔어요. 다음 달 15일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해요.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어요.
전화를 끊고 수지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지요. 긴 터널을 지나 출구가 보이는 기분이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재판이 남았고 이혼 절차도 남았지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은주가 있었고 이모가 있었고 진실을 밝혀줄 법이 있었지요. 수지는 걸음을 옮겼어요. 앞으로. 계속 앞으로요. 재판은 석 달에 걸쳐 진행되었어요. 수지는 증인석에 섰지요.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은주의 녹음 파일이 법정에 울려 퍼질 때 수지는 담담하게 진술할 수 있었지요. 5년간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민혁은 끝까지 부인했어요. 녹음은 조작이라고 은주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지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요양병원 기록, 약물 투여 내역, 재산 이동 흐름. 하나하나가 민혁의 거짓을 무너뜨렸지요. 판결이 내려지던 날 수지는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피고인 이민혁을 사기, 문서 위조, 상해, 유기 혐의로 징역 12년에 처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민혁의 얼굴이 굳었지요. 뒤를 돌아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분노도 후회도 반성도 없었어요. 차갑게 계산하는 눈이었지요. 수진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이제 두렵지 않았지요. 정우도 공범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어요. 요양병원의 담당 의사도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지요. 법정을 나서는 수진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영자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았어요. 끝났어, 수진아. 정말 끝났어. 네, 이모. 끝났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봄바람이 불었지요. 수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속에 무겁게 얹혀있던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지요. 은주의 재활은 계속되었어요. 처음엔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지요. 하지만 은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조금씩 나아갔지요. 물리치료사가 놀랄 정도였어요. 이렇게 의지가 강한 환자분은 처음 봐요. 은주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지요. 5년을 버텼는데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지는 일주일에 2~3번씩 병원을 찾았어요. 처음엔 어색했지요. 전처와 현재 아내. 이상한 관계였어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그런 건 없었어요. 같은 사람에게 속았고 서로를 구했어요. 그것이 둘을 이어주는 전부였고 그걸로 충분했지요. 어느 날 은주가 처음으로 완전한 문장을 말했어요. 수진이 병실에 들어섰을 때였지요. 은주가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켜 앉아 있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요. 은주가 수진을 보며 입을 열었어요. 고마워요. 쪽지 봐줘서. 갈라지고 약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수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처럼 들렸지요. 수진은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은주 씨가 남긴 쪽지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은주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난 평생 그 침대에 누워 있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어요. 눈물이 났지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의 눈물이었지요. 수진은 이혼 절차를 마쳤어요. 수진 명의로 된 대출과 보험은 모두 무효 처리되었지요. 민혁이 위조한 서류였으니까요. 재산 분할도 깔끔하게 정리되었어요. 수진은 3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났지요. 회사도 그만두었어요. 소라의 일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새로 시작하고 싶었지요. 격리 경력을 살려 새 직장을 구했어요. 작은 회계사무소였지요. 사람들이 친절했어요. 수지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지요.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넓지 않았지만 수진에게는 충분했지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지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자유로웠지요. 영자는 여전히 꽃집을 운영했어요. 수지는 주말마다 이모를 찾아갔지요. 함께 밥을 먹고 꽃을 다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아, 요즘 얼굴이 밝아졌다. 그래요? 응. 예전 수진이 돌아온 것 같아. 영자가 웃었어요. 수진도 웃었지요. 예전의 자신. 민혁을 만나기 전의 자신. 그때로 돌아간 것 같기도 했지만 사실은 달랐어요. 더 강해졌지요. 더 단단해졌어요. 이모, 그때 제 말 안 믿어줬잖아요. 수진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영자가 멋쩍게 웃었지요. 그러니까 미안하다니까. 몇 번을 사과해야 해? 농담이에요. 이모가 결국 내 편이 되어줬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수진이 이모를 안았어요. 영자가 수진의 등을 토닥였지요. 앞으로도 계속 내 편이야. 알지? 네, 알아요. 6개월이 지났어요. 은주가 태어나는 날이었지요. 수진이 병원에 왔어요. 은주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아직 혼자 걷기는 힘들었지만 얼굴에 생기가 돌았지요. 수진이 휠체어를 밀었어요. 복도를 지나 로비로 향했지요. 자동문이 열렸어요.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요. 은주가 멈췄어요. 눈을 감고 햇빛을 받았지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5년 만이에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년 만에 보는 바깥이에요. 수진도 같은 방향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파랬지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나무에 초록 잎이 달려 있었지요. 평범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특별했지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두 사람은 그냥 그 햇빛 속에 함께 섰어요. 오랫동안이요. 은주는 재활을 마치고 독립했어요. 작은 원룸을 구했지요. 수진의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였어요. 은주는 천천히 일상을 되찾아갔지요. 처음엔 장을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나아졌지요. 두 사람은 가끔 만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산책을 했지요. 전처와 현재 안에. 이상할 수 있는 관계였어요. 하지만 둘 사이에 어색함은 없었지요. 같은 사람에게 속았어요. 같은 두려움을 느꼈지요. 그리고 서로를 구했어요. 그것이 둘을 이어주는 전부였고 그걸로 충분했지요. 어느 가을 저녁이었어요. 두 사람은 작은 식당에 마주 앉았지요. 창밖으로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따뜻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지요.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 쪽지 아직 가지고 있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갑에서 작게 접힌 종이를 꺼냈지요. 낡고 바랜 종이였어요. 삐뚤빠뚤한 글씨가 여전히 선명했지요. 그 사람이랑 헤어지세요. 은주가 그 종이를 바라봤어요. 한참을요. 그러다 천천히 웃었지요. 그때는 경고였는데 이제는 다른 의미가 됐네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건 이제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예요. 은주가 종이를 손끝으로 어루만졌어요. 이 쪽지 쓸 때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어요. 일주일이 걸렸지요. 언젠가 누군가 찾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 사람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한다고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누군가가 저였네요. 네. 당신이었어요. 작고 낡은 종이였지만 그 안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두려움과 용기, 절망과 희망.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의 연대가요. 두 여자는 마주보며 웃었어요. 어렵게 하지만 진심으로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지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살아남은 자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남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도 행운이 깃들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